네, 그럼 원장님을 모시고 윈터클리닉 자기조직 커치 장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그렇듯이 원장님께서 앞부분에 좀 준비해 주시고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지 채팅창에 남겨주시고 끝나고 나서 질의응답 하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네,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네. 어쨌든 이 늦은 시간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일단 강의를 바로 시작을 하고요. 내용 양이 좀 슬라이드 자체가 많아서 좀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나중에 자료를 원하시면 제가 PPT 자료를 다 보내드릴 테니까 혹시 자세하게 내용들을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런 자료들을 조금 참조해서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하고요. 전체적인 내용이나 결론은 아주 간단하긴 한데 우리가 어떤 것을 정말 믿고 그것을 실천하면서 살려고 하면 사실은 그런 내용들의 깊은 곳까지 한 번쯤은 들어가 보고 그런 내용들이 맞다라고 하는 이론적 백그라운드도 알게 되고 그걸 사실은 마음의 감동으로 느껴야지만 사실은 저희가 그런 것들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어쨌든 자기조직화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의미로만 보면 너무 단순한 내용이긴 할 텐데 자기 조직화가 정말 일어난다라고 하는 걸 믿고 그거를 어떤 교육의 장에서 실천한다고 하는 거는 좀 되게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기회의 창이라고 하는 개념은 혹시 들어보신 분들이 있으실까요? 이게 사실은 신경계 발달에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 기회의 창이라고 하는 개념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두 개 조금 서로 다른 이야기들을 조금 한번 묶어봤고 저희 우리나라의 운동 아니면 야구계에서 어떤 그 코칭에 있어서 가장 좀 동떨어진 부분들이 이런 부분 자기조직화와 아이들의 기회의 창을 좀 닫아버리는 그런 부분들이 아닐까 싶은 생각들이 들어서 여기 소제목으로 이런 자기조직화를 위한 창문을 다시 여는 게 오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좀 사유라고 제휴를 신경과 의사의 사유하는 야구라고 어떻게 보면 좀 버릇없이 사유라는 단어를 쓰긴 했는데 제가 생각이 많아서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이 사유라고 하는 말이 이제 데카르트가 한 말들 다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거기서 생각한다라고 하는 말이 코지토 하는 말인데 어쨌든 그 코지테이션 아니면 소트 사유란 의심하고 이해하고 긍정하며 부정하며 의욕하고 의욕하지 않으며 상상하고 감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어떤 거를 할 때 사유라고 하는 건 항상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사실 저도 신경과 의사로 살면서 이 생각, 사유라고 하는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쫓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살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한 10년 가까이 이 느낌과 감정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면서 사실은 이 되게 유명한 신경 과학자인데 안토니오 다마시오라고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데카르트의 이 말이 잘못이다, 실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데카르트의 에러라는 책에 데카르트의 실수라는 이런 책을 발간을 하면서 사실은 여기서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기 때문에, 느끼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 이후에 제가 사실은 이제 아이가 운동을 하면서 이런 움직임과 관계된 그런 책들을 좀 보고 공부를 하다 보면서 제가 최근에 내린 결론입니다. 그리고 제 최근의 생각의 흐름이 나는 결국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이분도 역시 그 루돌프 일리냐스라고 되게 유명한 신경과학자인데 이분이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움직임이 내재화된 것이 우리가 생각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라고 하는 걸 곰곰이 사유를 해보시면 그런 것들이 그 근본적인 근원을 쫓아가다 보면 우리의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라서 사실은 저는 내가 I move, therefore I am 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에서
세 가지를 같이 우리가 아이들이 야구를 하고 몸을 움직이긴 하는데 이 움직임 속에 생각이라고 하는 사유와 결국은 우리가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존재의 그런 의미들을 다 담을 수 있으면 우리 아이들이 그냥 단순히 그냥 몸으로 운동만 하는 아이들이 아니라 정말 사유하는 야구를 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이런 제목을 한번 붙여봤고요. 이분은 요거는 이제 저희 이제 그 의학 잡지나 이런 데 보게 되면 부고가 가끔씩 이렇게 실립니다. 그 부고가 실리는데 이분은 이제 면역학자, 유명한 면역학자분인데 이분의 부고가 실린 글에 좀 괜찮은 내용이 있어서 한번 제가 가지고 와봤는데요. 요런 그 천으로 실로 짜여진 이걸 뭐 양탄자나 이런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이런 게 이제 테피스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과학은 여러 개의 작은 정보의 실로 만든 테피스트리입니다. 그 가닥들이 올바른 순서로 함께 짜여지면 그들은 자연 세계의 기본 패턴을 드러내는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소수의 선별된 과학자들은 단순히 이러한 실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과 다른 사람들이 제공하는 정보의 조각에 형태와 의미를 부여하는 테피스트리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다들 이게 어떤 내용인지는 아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나오는 이제 자기조직화에서도 이런 오더라고 하는 질서라고 하는 아니면 올바른 순서, 질서라고 하는 개념들이 되게 중요한 개념이 되고 이런 것들이 어떤 자연 세계의 기본적인 패턴들을 만들어주고 그런 것들이 많은 정보들의 어떤 형태와 의미를 부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오늘의 주제와 조금 연관된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 컨벤션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게 지금 내용과 같이 한번 묶어본다 그러면 이게 한 2부쯤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컨벤션에서 얘기했던 반복과 안정성의 함정이라고 하는 그 내용들보다 더 기초적인 오히려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 제가 만약에 가능하다면 아마 이런 내용들로 한 5부 정도까지 지금 현재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전체 이야기들을 한번 그렇게 쭉 연결시켜서 만들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혹시 들으셨는데 지난번 컨벤션 내용을 못 들으셨으면 아마 두 가지 내용들을 같이 들으면 거기에 서로 연결되어져 있고 반복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전체적인 의미를 파악하시는 데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초반에 이제 이런 인문학적인 내용들을 삶에 많이 연결시켜서 하려고 얘기를 해서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냥 편안하게 그냥 인문학 강의를 듣거나 아니면 그냥 재미있는 영화, 소설책 하나 보신다고 생각하셔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운동을 하는 우리 아이들의 몸은 과연 무엇일까? 부모나 코치에 의해서 마음대로 만들어질 수 있는 진흙덩어리일까라고 제가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요. 사실은 이게 마음이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빈서판이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논쟁이 있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아이들의 몸덩어리는 우리가 얼마든지 훈련시키고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저는 이 몸이 제가 되게 좋아하는 의 철학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한 말 중에서 이분이 쓰신 글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나는 몸이며 몸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몸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몸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거고 그것을 알아가는 동시에 그 몸을 행한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아이들이 몸을 가지고 운동을 하며 살아가는데 저는 아이들의 몸이 이런 몸이었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는 이런 몸을 가르치거나 이끌어주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몸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몸 자체가 살아가는 세상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또 그것을 알아가는 주체가 되기도 하고 우리가 행동을 하는 목적이 되기도 하는 그런 좀 복잡한 의미의 몸이고요. 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컨벤션의 첫 번째 사실은 이런 주제를 던졌었죠. 공을 던지는 주체가 과연 누군가. 예, 가장 먼저 우리가 다루어야 될 주제가 과연 몸이라고 하는 것, 공을 던지는 그 주체가 무엇인지. 그래서 그것은 개개인의 주관적인 몸이죠. 실제로 이 선수의 주체화된 주관적인 몸이지만 우리가 이걸 서로 대화하고 이것을 과학의 무대로 끌고 오려면 이 몸이라는 것을 객관화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몸 자체를 개체화, 객관화시키는 과정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몸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며 이 몸의 움직임, 무브먼트 시스템이죠. 그래서 이 시스템 자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인데 사실은 이런 것에 있어서 19세기 이전에 이런 단순화되고 환원적인 모델, 기계적인 모델들은 지금 현재 전혀 몸을 설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과학에서 너무 많이 알려져 있는 사실이라서 저희가 지금 21세기의 몸을 바라봐야 되는 부분들은 몸이 상당히 복잡계를 이루고 있고 다이내믹 시스템을 이루고 있으면서 발달의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이런 것들이 적응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저희가 이제 몸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개념들입니다. 근데 사실 또 우리가 이런 과학만으로 인간의 경험을 모두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술이나 인문학이 항상 꼭 필요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며칠 전에 카페에도 올렸던 글인데 여기서 이제 의학이라고 하는 단어를 코칭이라고만 한번 바꿔서 한번 읽어보시면 과연 우리가 하는 일이 이래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코칭은 인문학이기도 하다. 인문은 사람의 문의를 뜻한다. 사람들은 저마다 다양한 무늬를 지녔으며 몸으로 무늬를 드러낸다. 코치는 선수들의 몸에 나타난 무늬를 읽고 해석하며 그 속에 감추어진 의미를 찾아내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 무늬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구조와 형태의 변화, 검사 수치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아무런 형태를 갖지 않는 내면의 울림으로 다가오기도 한다. 몸은 과학을 통해 그 진실이 드러나는 탐구의 대상이지만 동시에 어떤 과학으로도 파악할 수 없는 삶의 문의이기도 하다. 코칭의 대상은 바로 그런 몸이다. 내가 코치든 선수든 상관없이 나 역시 바로 그런 몸이다. 이렇게 하면 좀 어떨까 싶은 생각이 좀 들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론적으로 조금 넘어가면 사실은 얼마 전에 있었던 이 몬테리 감독님의 네 개의 오펜스, 공격을 위한 네 개의 핵심적인 빌딩 블록 얘기에서 네 번째 블록이 사실은 이 환경이라고 하는 인바이러먼트, 환경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뤘었는데 우리가 다루는 이런 몸들이 과연 우리의 몸은 어디서 이런 움직임을 배우고 있느냐 하는 개념들을 생각을 해보시면요. 진공의 상태, 허공의 공간이 아니고 환경이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 몸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환경이라고 하는 곳이 바로 삶이 이루어지는 공간이고 생태학적으로 서식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헤비텟. 그래서 그 서식지에서 움직임을 익히고 또한 그 움직임으로 살아가죠. 잘 움직여야지만 우리는 그 서식지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서식지라고 하는 곳이 무한한 자유가 허용된 공간이 아니고 수많은 제약들이 있는 곳이죠. 저희가 그냥 만약에 정글에서 살아남기나 극한 체험을 하거나 할 때 우리가 어떤 낯선 곳에 떨어졌다면 그곳에서 서식하기 위해서 그곳은 무한한 자유가 있는 곳이 아니고 수많은 자연적인 제약들이 있는 곳이고 그곳에서 우리는 생존하기 위해서 많은 생존에 필요한 움직임들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이 환경이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 주제로 세웠고 이 환경이라고 하는 항목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내용들의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이 배팅 프랙티스, 즉 배팅 훈련 환경을 디자인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결국은 코치나 감독이 하는 역할들은 이런 환경을 디자인해 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디자인을 잘 해주면 그 서식지에서 선수들은 알아서 움직임의 패턴들을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주로 다루셨고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이제 사용하는 많은 방법들이
이 환경을 디자인하는 방법들에 쓰는 많은 수단들이 제약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최근의 논문인데 이제 이렇게 붙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스포츠 프랙티셔너, 그래서 코치나 감독님들은 사실은 스포츠 에콜로지를 디자인하는 사람이다. 스포츠 생태계를 디자인하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훈련시킨다. 이런 개념들이 아니라 훈련 환경을 디자인하고 그 디자인된 환경 속에서 선수들이 자연스럽게 우리가 원하는 무브먼트 패턴들을 획득하는 것이다 라는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서식지라고 하는 헤비텟, 서식지에서 움직임의 기술들을 어떻게 습득할 것이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이 그렇고요. 여기 보면 이 스탠리 맥크리스텔이라고 하는 분이 한 말이 이제 서문에 나옵니다. 보시면 가드너 정원사는 실제로 토마토나 호박이나 콩을 기를 수는 없다.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게 식물이 그렇게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이제 생태학적 관점에서 과연 코칭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를 보여주는 은유적인 문구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환경을 제공해 주면 그 안에서 선수는 알아서 자연스럽게 기술 습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말을 하신 분이 저는 무슨 되게 유명한 시인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 말을 하신 분이 이분입니다. 미국의 장군이고요. 이 오바마 대통령의 항명을 한 그런 사람으로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 자체도 군대라고 하는 그런 상명하복식의 위계질서가 명확한 그런 조직 자체에서도 이제는 그런 식의 시스템들이 군대를 유지하거나 발전시킬 수 없다라고 스스로 깨달은 것이고 이분이 이야기하는 것 자체도 결국은 자기 조직화가 스스로 일어날 수 있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서식지에서 움직임을 과연 어떻게 배우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들이 사실은 이제 이 책 How We Learn Move, 우리가 움직임을 배우는 방법들이라고 하는 로브 그레이 박사님의 이 책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뭐 저희가 번역을 하기로 했다고 하니까 나중에라도 나오면 한번 좀 꼭 읽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 책에 사실은 모터 러닝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정말 자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책들도 같이 좀 참고를 했고요. 이렇게 보면서 이제 사실은 오늘의 강의를 조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제가 서문에 붙인 것처럼 제목에 붙인 것처럼 꼬마를 훌륭한 프로 선수로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혹시 무조건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된다. 인간의 몸은 담금질할수록 강해진다. 그렇게 강하게 몰아붙이다 보면 언젠가 훌륭한 선수가 된다. 아니면 아무 생각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 나는 먼저 그 길을 걸어본 사람이라 모든 답을 알고 있다. 아니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가르쳐주면 된다. 만약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면 너는 이미 프로다. 저도 사실은 약간 이런 생각들을 안 해본 건 아니었었는데 정말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사실은 이거는 잠깐 저희가 가르침이라고 하는 직업이나 그런 역할에서 잠깐 멈춰야 할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가 잘려가지고 하여튼 이건 뭐 제가 새로운 분야를 탐험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외계 행성에 추락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지만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적 개념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외계어와 같죠.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이제 개념적으로 설명을 한다고 해도 조금 쉽지 않으실 수는 있지만 제가 거의 대부분 이제 뒷강의는 영어의 원어를 가지고 많이 얘기를 드리긴 하는데 그래도 가능한 한 이해하실 수 있게 많이 내용을 짜봤고요. 공놀이가 좋아서 야구가 즐거워서 처음 코칭을 찾는 아이들도 어쩌면 이런 상황일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 또한 자신의 몸으로 이제 막 미지의 영역을 탐험하기 시작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일상의 언어가 누군가에게는 그냥 소음일 수 있고 그래서 서로 다른 분야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소통하는 법을 배워야 하고 또한 새로운 지식에 대한 호기심과
탐험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깊지 않지만 넓고 얕은 지식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뭐 다들 그 운동선수의 퍼포먼스 피라미드에서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제가 약간 알레르기가 있어서 자꾸 말을 하다 보면 기침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예,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 피라미드의 형태로 모든 것이 갖추어져야지만 가장 안정적인 형태를 취하게 되죠. 그래서 가장 밑에 무브먼트를 두고 그 위에 퍼포먼스, 그 다음에 스킬, 야구의 스킬이 가장 위에 얹어져야 하는 게 사실은 가장 이상적인 운동선수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여기서 사실은 이 스킬과 관계된 부분들은 스킬과 퍼포먼스와 관계된 부분들이 대부분 이제 코치 분들이 하는 역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아래쪽에 무브먼트와 퍼포먼스와 관계된 부분들이 사실은 트레이너 분들이나 컨디셔닝 코치님들이 하는 일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 강의할 때 이 밑에 우리가 하나의 블럭을 더 놓는다라고 하면 이런 움직임들이 이루어지는 무브먼트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특징들을 이 아래에 놓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훨씬 더 튼튼한 피라미드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이게 바로 운동선수들의 퍼포먼스 피라미드가 아니라 코치분들의 퍼포먼스 피라미드가 바로, 운동선수들이 사실은 이런 복잡한 이론적인 내용까지 알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코칭이라고 하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입장에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 무브먼트 시스템, 움직임이라고 하는 계통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특징들, 제가 지난번에 그래서 컨벤션에서 했던 것들이 이 베리어빌리티, 변동성이라고 하는 개념이었었고요. 오늘 이제 이 셀프 오르가니제이션, 자기 조직화를 말씀을 드릴 텐데, 이런 가장 기초적인 과학적인 베이직 사이언스나 아니면 이론들을 가지고 알고 계시는 것들이 사실은 오랜 코칭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개념들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제가 40을 넘은 지 한참 되긴 했는데, 이게 부록이 주위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중심을 잃지 않고 자신만의 원칙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경지에 오르는 시기라는데, 사실 이 밑에 여기가 단단하게 잡혀 있으면 충분히 이런 많은 것들이 유행이나 많은 이론들에 흔들리지 않고 계속 중심을 잡고 코칭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라고 하는 운동계, 운동계통, 무브먼트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 자기조직화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런데 우리의 전통적인 방법들이 사실은 전통적으로 어떤 운동 처방을 하죠. 이런 움직임을 해라. 이렇게 해야지만 너가 좋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실제로 이상적인 하나의 테크닉 아니면 이상적인 폼을 쫓아가는 훈련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조직화라고 하는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을 극도로 제한하는 방법이다라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고요. 현재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21세기의 몸의 개념으로 보면 우리 몸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조직화라고 하는 특성을 활성화시켜주는 제약 기반 훈련이나 이런 분별적인 디퍼런셜 러닝, 이런 방법들을 사용을 해야지만 실제로 자기조직화가 극대화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퍼포먼스가 증가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저희가 모르면 이런 개념들이 사실은 전혀 저희가 알 수 없는 개념들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운동계, 특히 운동계, 야구를 포함한 세계 야구계의 흐름 속에는 대부분의 흐름들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런 어포던트라고 하는 개념들, 아니면 베리어빌리티, 인스테빌리티, 불안전성, 이런 것들이 실제로 코치들이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여러 가지 훈련 환경들을 계속적으로 디자인해주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전반적인 스포츠계나 야구계의 흐름이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혹시 여기 계신 코치 감독님들 중에 이런 개념들을 적용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그동안에 우리가 생각했던 개념들이 아니죠. 변동성이라고 하는 거는 없애야 된다라고 해서 우리는 안정성을 극대화시키는 훈련들을 많이 시켰는데,
실제로 이런 쪽에서는 오히려 반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안정성, 스테빌리티의 반대가 불안정성이죠. 안정성을 계속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실제 훈련 환경에서는 불안정성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들. 그리고 우리는 몸의 액션만을 계속 몸이 움직이는 것만 계속 트레이닝을 시키는데 이 어퍼던스라고 하는 개념에서 보면 사실은 지각하는 것과 액션이 커플링이라고 하는 개념은 같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이해를 하면 왜 최근에 비전 트레이닝이나 이런 많은 것들이 성행하고 있냐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움직임을 훈련하기 위해서 꼭 움직임을 연습시킬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그 움직임에 주어지는 자극을 지각하는 방법 아니면 그 지각 자체를 적절하게 주어지게만 하고 그게 액션, 행동과 서로 커플링이 돼서 일어나게만 한다면 얼마든지 훌륭한 트레이닝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런 개념들 자체도 1시간 이상 다루어야 될 내용들이긴 한데 어쨌든 이런 개념들이 현재 미국의 많은 스포츠 코치들 아니면 전 세계의 스포츠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개념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이 구장이라는 서식지에서 살아남는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 생각을 해보면 네, 그리고 그 살아남는 사람은 구장이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어떤 환경이고 서식지라면 거기서 살아남은 유일한 사람은 가장 힘이 세고 가장 똑똑하고 가장 빠르고 그런 사람이 아니고 변화에 가장 잘 적응한 사람일 겁니다. 이거는 진화론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기도 하고 어떤 환경, 생태학을 얘기할 때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죠. 가장 잘 적응한 사람들. 그래서 프로는 종이 한 장 차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왜 KBO하고 MLB는 제가 봤을 때 종이 10장 차이가 나죠. 이건 계약서에 금액만 봐도 10장 차이가 나니까요. 이거는 근본적인 문제점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오늘 말씀드리는 이 내용 자체도 이런 10장의 차이를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라운드에서 가장 잘 적응한 선수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움직임을 어떻게 조절하고 배워야 하는가라고 하는 건데 그게 바로 이제 모터 러닝, 모터 컨트롤, 움직임을 어떻게 컨트롤하고 움직임을 어떻게 배울까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모터 러닝과 모터 컨트롤에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 한번 찾아봤더니 모터 컨트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움직임을 통제해서 내가 원하는 움직임을 만들어낼 것이냐라고 하는 개념들이고 이 모터 러닝은 어떤 기술을 어떻게 습득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연구하는 학문의 분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터 러닝의 모터 컨트롤의 이론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많은 이론들은 에콜로지, 형태학적, 생태적 이론, 아까 말씀드린 환경을 중시하는 에콜로지, 생태적 이론하고 이 시스템 모델로 거의 최근에 많은 것들을 설명을 하고 있고 이 시스템 모델은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이 번스타인의 이론이 바로 그 1960년대에 제기된 다이내믹 시스템 이론의 시작이죠. 이 다이내믹 시스템 이론과 같은 게 거의 비슷한 게 시스템 이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시스템 이론의 가장 핵심이 환경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생태학적 이론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중요한 포인트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다이내믹 시스템 이론은 보시면 CNS, 이게 중추신경계에서 내려오는 명령을 중요시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최근에 뇌과학이 많이 발달되면서 사실은 머리에서 명령을 내리고 우리의 움직임을 모두 만든다라고 하는 개념들, 그래서 뇌를 트레이닝하면 된다라고 하는 개념들이 많이 퍼지고 있는데 실제 이 다이내믹 시스템 이론은 그것을 부정하는 겁니다. 실제 우리 몸은 뇌로 컨트롤되는 것이 아니다. 움직임 자체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생태적 이론은 어떤 사람과 그 사람이 환경 속에서 어떤 태스크,
무언가를 해야 될 과제가 있다면 이 세 가지가 서로 상호 인터액션을 하면서 우리가 움직이고 배우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시스템 모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환경을 되게 중요시하는 그런 모델들이고요. 그다음에 이 모터러닝 이론도 보시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많이 이 아담스의 클로즈 루프 아니면 스미츠의 뭐 스키마 이론 이런 게 있는데 가장 최근에 이 뉴엘 제약 기반 훈련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분이죠. 이분이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 에콜로지컬 생태학적 이론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최근에 많은 움직임과 관계된 모든 이론들이 생태 환경을 중시하는 그런 이론들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에콜로직 시어리를 살펴보시면 이런 그림들은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고 그 사람한테 주어진 환경이라고 하는 서식지가 있고 거기서 해야 될 어떤 과제가 있으면 이런 세 가지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복잡한 다이내믹 시스템을 이루고 있고 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피지컬 퍼포먼스가 만들어지는데 여기에 있는 이 그림이 되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어떤 정보가 주어지게 되면 그 정보를 저희가 지각하게 되고 그 지각한 대로 우리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동이 바뀌게 되면 지각하는 양상도 바뀌게 되고 이것이 사실은 이렇게 계속 순환이 되면서 실제로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커플링이 돼서 어떤 지각 액션 이렇게 연결된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투수가 던지는 공에 타자가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하는 게 사실 여기 핵심이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공을 어떻게 지각하느냐에 따라서 칠만하다 그러면 바로 행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투수는 역으로 그걸 이용하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어쨌든 이런 생태학적 이론 자체가 이 다이내믹 시스템 이론과 에콜로지컬 모터 컨트롤 이론의 기초를 두고 발달이 된 거고요. 그래서 이런 말씀드린 펄스 태스크, 어떤 과제, 환경 이런 것들의 상호작용을 되게 중요시하는 개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생물학에서 이런 개념들이 있습니다. 에코, 에보, 데보라고 하는 개념인데 에코는 이제 생태계, 에콜로지를 뜻하는 말이고 에보는 진화를 뜻하는 말이고요. 데보는 이제 디벨롭먼탈에서 발달을 뜻하는 그런 개념들인데 그래서 어쨌든 이 운동에서도 이런 생태학적인 개념들이 되게 중요하게 얘기가 되어지고 있고 오늘 이제 말씀드리는 기회의 창에서는 이 발달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이런 우리가 어떤 운동 기술을 획득하는 그런 과정들이 실제로는 어떤 혁신적인 과정이 아니라 진화적인 과정이라고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에콜로지컬하게 움직임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조금 많이 제가 그래도 일단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쭉 들어보시면 그래서 에콜로지컬 퍼스펙티브 어떤 모터 러닝 컨트롤이나 러닝에서 생태학적인 관점을 말씀드렸고 그리고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이제 오늘의 주제인 자기조직화 텐던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생태계에서 이 찌르렉이라고 하는 새인데요. 생태계에서 이런 새들의 움직임을 관찰한 과학자들이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조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영상 중에 하나죠. 이 수천 마리의 찌르레기들이 해가 진력에 모여서 이런 움직임 패턴을 만듭니다. 생태학자라는 사람들은 사실은 실험실에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냥 이게 밖에 나가서 밖에 관찰하면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이런 거를 봤을 때 드는 의문이 과연 무엇일지 생각을 해보면 이 찌르렉이라고 하는
한 마리 한 마리의 새들은 부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컴포넌트라고, 시스템에서는 컴포넌트라고 얘기할 수 있고, 전체의 개념으로 보면 작은 하나의 부분들인데, 얘네들이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서는 정말 무한한 자유도를 가지고 있겠죠.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을지는 뭐 360도 모든 방향으로도 움직일 수 있고, 그렇다 보면 얘네들이 각각 제각기 움직인다면 사실은 그들이 만드는 건 카오스죠. 대혼란을 만드는데, 어떻게 이 안에서 이 전체라고 하는 우리가 관찰하게 되는 하나의 패턴들이 만들어졌을까? 그리고 그 패턴을 저희가 말하면 질서입니다. 일종의 오더. 그러니까 어떻게 카오스에서 이런 움직임의 거대한 전체적인 질서가 만들어졌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그런데 여기에 이 움직임을 이끄는 리더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센트럴 컨트롤러, 중심에서 우리의 뇌처럼 컨트롤하는 컨트롤 중추도 없고, 명령을 내리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렇게 움직여 하는 사람도 없죠. 이걸 조금 더 확장해 보면 우리가 운동계에서 보면 코치나 아니면 인스트럭터도 없습니다. 그리고 새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복잡한 뇌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개체도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움직임 패턴을 생각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개체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게 가장 자기조직화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부분들 속에서 전체라고 하는 질서가 만들어지는가. 그런데 이런 패턴들이 자연에서는 너무나 많이 관찰 가능한 거죠. 이런 새들이나 아니면 바닷속의 물고기들이 움직이는 패턴들. 그래서 자기 조직화라고 하는 건 스폰테이니어스, 저절로 만들어지는 질서를 뜻하는 말인데, 이것이 초기에 아주 무질서한 시스템의 부분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종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일어나는 전체적인 질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이 시스템에 충분한 에너지만 가용하다 그러면 자연계에서는 얼마든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좀 복잡하긴 하지만 이 각각의 사실은 다 큰 의미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기조직화는 스스로 셀프에 의해서 일어나는 조직화고, 이 자기조직화의 반대는 이 셀프만 바꾸면 된다고 제가 지난번 강연에 말씀드렸는데, 다른 사람에 의해서 조직화되는 것들, 그것을 반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다들 지루하신 것 같아서 조금 빨리 건너뛰면서 한번. 그래서 자기조직화가 일어나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게 에너지와 물질이 이동할 수 있는 오픈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에너지가 사실은 정보랑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부분들 사이에서 충분하게 정보 소통만 이루어질 수 있다면 우리가 어떤 큰 컨트롤러가 존재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이 시스템은 자기조직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제가 예를 들면 사실 우리가 야구에서 아이들과 아이들 사이에 자유롭게 소통을 하게 되면 그 팀 자체도 스스로 자기 조직화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코치나 감독님이 어떤 지시를 하나를 딱 내리게 되면 그 안에서는 그 정보가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부분들 사이에, 아이들 사이의 정보 소통이 완전히 차단되죠. 그렇게 되면 그 시스템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자기 조직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 몸을 기준으로 봐도 어떤 동작을 행동하고 있을 때 이 동작을 해라라고 딱 지시를 내려버리면 그 동작에 묶여버리면서 몸 자체의 다른 부분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정보의 흐름이 순식간에 차단되어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스스로의 자기조직화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이런 무브먼트, 우리 몸 자체의 개인의 무브먼트 시스템 자체도 자기조직화 텐던시를 분명히 가지고 있고, 우리 팀 자체도 베이스볼 야구 팀 자체에서도 개인과 개인들 사이에 자기조직화 텐던시를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게 야구라고 하는 게 우리가 투수와 타자를만 보지만 그 사이에서 엄청나게 많은 움직임들, 백업이나 이런 2단계, 3단계를 생각하는 움직임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지시에 의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선수와 선수들 사이에서 스스로가 어떤 그 정보들, 다른 선수의 움직임이나 전의 플레이를 보고 그거를 통해서 자기 조직화를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필드에서 뛰는 이런 선수들의 움직임을 정말 조직화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왜냐하면 여기서 이루어지는 그 수많은 정보들을 우리가 코치나 감독님들께서 이런 정보들을 다 줄 수는 없죠. 이거는 선수들이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자기 조직화는 이렇게 개개인들 부분들에서 일어나는 국소적인 정보들에 의해서 전체 시스템들이 조직화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센트럴 커맨드 센터가 없다라는 거죠. 누군가 통제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통제자가 없다라는 것이고, 이것 자체가 사실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특정, 인간의 몸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특징이 이런 셀프 오르가니제이션, 자기 조직화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센트럴 컨트롤러가 없다라고 하는 게 이 두 가지가 사실은 같이 묶여져 있는 개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요거는 그래서 스포츠에서 사실 코치님과 감독님의 역할이 뭘까? 자기 조직화를 위해서. 이런 거는 이런 계단식의 개념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떤 말과 지시나 이런 것들로 조종을 하는 개념들은 아니죠. 그렇게 되면 우리 몸이나 팀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자기 조직화라고 하는 특성들을 올가매는 결과들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런 자기 조직화가 이루어지려고 하면, 자기 조직화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생물계의 그 분자 수준이나 아니면 생태 수준에서 모두 일어나고 있고요. 지금 이런 것들이 우리 몸뿐만 아니라 우리 몸 안의 세포, 아니면 우리 몸의 전반적인 움직임 시스템, 아니면 팀, 아니면 사회, 이런 쪽에서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건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런 자기 조직화가 일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구성 요소들이 있는데, 그런 구성 요소들을 제가 조금 저희 스타일로 좀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피드백이 좀 이루어져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래서 코칭 언어가 중요하고, 요즘 많이 얘기하시는 내적 큐, 외적 큐,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이런 정보들이 잘 주어지고 피드백이 잘 이루어져야지만 그 안에서 충분히 자기 조직화가 일어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조직화를 때로는 이제 이 방임의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고, 자유와 책임 사이에서 균형을 잘 이루게 했을 때 이런 자기 조직화가 잘 일어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멀티플 인터액션, 소통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통과 모든 움직임들이 상호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지만 자기 조직화가 이루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에너지가 충분히 이용이 가능해야 되죠. 근데 이 에너지가 어디서 오냐면 바로 신체적인 회복, 우리가 수면과 휴식, 그리고 정신적인 에너지는 이 동기가 떨어지면 안 되죠. 그래서 정신적인 번아웃을 예방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야지만 아이들이 아니면 팀이 자기 조직화라고 하는 그런 포텐셜을 잃어버리지 않는 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영상을 더 하나 보여드리면요. 이건 바닷속에 있는 이 물고기들이 자기 조직화를 하는 동영상을 보여주는 건데요. 상어라는 포식자가 나타나면 어느 순간 자유롭게 움직이던 물고기 개체들이 같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런 복잡한 패턴들을 만드는데, 이걸 사실 보면 상어가 자기보다 훨씬 더 덩치가 큰 물고기처럼 보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런 움직임을 만드는 것이 포식자들을 혼돈에 빠지게 하고, 그래서 생존의 가능성을 높이는 이점이 분명히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많은 물고기들이 어떻게 이런 움직임을 만들어낼까를 생각을 해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군가
중심에서 통제하는 개체는 분명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물고기가 주는 정보에 의해서 바로 옆에 있는 물고기가 그 정보에 따라서 반응을 하는 것이고, 그런 수많은 움직임들이 하나의 질서를 만들고, 그 질서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이런 거대한 하나의 패턴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몸 자체도 제가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백 개의 관절, 근육, 신경들의 합으로 움직이게 되는데, 그런 움직임 자체도 이런 작은 부분들이 주고받는 정보들, 정보의 피드백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지, 단순히 태어난 어떤 아이한테, 글쎄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벨린저의 머리를 갖다가 이식한다고 그 아이가 벨린저처럼 스윙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특성은 이렇고, 물고기가 이렇게 헤엄을 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포식자를 혼란에 빠뜨리기 위한 목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앞에 물고기를 쫓아서 뒤에서 헤엄을 치면, 저희가 이제 스포츠 경기 시합할 때 뒷사람 쫓아가면 그 바람을 막아줘서 힘이 훨씬 덜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에 물고기가 헤엄을 치면 그 뒤에 후류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후류를 따라서 헤엄을 치게 되면 훨씬 더 적은 힘으로 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들을 아무런 생각 없이 물고기들이 순식간에 조직화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글쎄요, 스포츠에서 코치와 감독님들의 역할은 여기 보이는 상어와 같은 포식자와 같은 역할만 하면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 시스템들이 알아서 자기 조직화가 되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뒤에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조금 경험했던 것들을 살짝 말씀드리면, 그래서 아이를 키우다 보면 이 자기 조직화 텐던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저희가 확실히 경험할 수 있고, 아이를 키우셨던 분들은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분명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아이들은 그들 자신만의 내재된 다이내믹을 가지고 있고, 개인적인 제약에 의해서 스스로 자기 조직화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거는 저희 아이가 1학년 때 저랑 이제 야구를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저랑 놀던 시절에 타격을 하던 영상인데, 이 옷이 야구복이 아니죠. 이 축구복입니다. 축구 레슨 갔다가 야구하고 싶다 그래서 그냥 여기 저랑 여기 그냥 잠깐 놀 수 있는 데에 와서 야구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뭐 이때는 뭐 제가 무엇을 가르치고 했던 때도 아니고 그냥 공만 던져주고 그냥 치는 거를 했던 그 시기였었고요. 이렇게 그냥 아이들이 뭔가를 보기도 하지만 스스로 그냥 스윙이라고 하는 걸 자기 조직화하는 경향들을 분명히 우리가 가르치는 행동을 멈추면 분명히 그걸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여기서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얘한테 어떤 배트를 사줘야 되냐고 물어봤을 때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를 해주는 분이 없었습니다. 그냥 아무거나, 아니면 어른들이 쓰는 배트 그냥 아무거나 쓰면 된다라고, 그렇게 코치님들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그거는 아무리 봐도 아닌 거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배트가 이 TPX 워리어라고 하는 배트인데 28인치에 19온스짜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파는 데가 없었고요. 그래서 제가 아마존에서 그때 주문을 했었는데 배트도 훨씬 싸고 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하드공을 칠 수 있는, 이렇게 어린아이가 칠 수 있는 이런 가볍고 짧은 배트가 왜 우리나라에는 없을까? 그리고 저는 이게 아이 몸에 가장 적합한, 어떻게 보면 얘의 신체적인 제약 조건에서 가장 적합한 배트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이 초등학교에서 쓰는 배트가 30에서 22온스입니다, 보통. 예. 근데 이게 차이가 무게로 치면 56g인데 56g이면 공무게의 3분의 1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렇게 차이가 나는 공을 던지라고 하면 그 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움직임이 나올까라고 하는 부분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어떤 제약 기반 훈련이든 뭐든 어떤 걸 할 때 어떤 선수한테 움직임 패턴을 만들거나 그런 움직임이 나오게 할 때 이런 별거 아닌 방망이의 무게나 길이 하나를 바꿔주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아이가 만들어지는 스윙 패턴 자체를 완전히 바꿀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처음 이런 것들을 시작을 할 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네. 그리고 사실 이때 영상 보면 이거 이정우 선수 타격 폼인데 이런 거를 가르친 적도 없고 한데 저런 그 몸 쪽으로 가는 공에 대해서 저렇게 스스로 자기 몸을 조직화한다라고 하는 거는 예, 이렇게 얼마든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이 이후로 저도 사실은 이제 전문가의 조언에 편승해서 저 또한 이제 사실은 이 셀프 조직화에 자기 조직화에서 벗어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사실은 많은 지적질과 반대의 길을 좀 걸어가기 시작을 했었고요. 이제 그러다가 최근에 다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알게 되면서 다시 원래 길로 좀 돌아오긴 했는데 하나 재밌는 영상 하나를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아, 이게 목소리가 핵심인데 왜 목소리가 안 나올까요? 네. 아, 이분 뭐 목소리가 안 나와서. 우리가 아이들이 언어를 배운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이 성대라고 하는 거를 움직이는 여러 개의 근육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근육들을 움직여서 이렇게 자유롭게 언어를 구사한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엄청나게 놀라운 무브먼트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제 아이가 이게 처음 말을 배울 때 지금 이 대화하는 장면을 보면 똑같은 다다다다다다만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러면서 누구지 형아랑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물론 아무도 얘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장면인데 그런 식으로 하면서 어떤 움직임 자체를 이 성대를 구성하는 많은 이 근육들의 움직임 패턴들을 스스로 조직화하면서 아이들이 언어를 배운다라고 하는 것도 이런 것들에 있어서 저희 셀프 조직화라고 하는 자기 조직화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얼마든지 충분히 관찰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지난 컨벤션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영상인데 아이가 기기 전에 기어다니기 전에 자꾸 이렇게 엎드려 뻗쳐를 하는 영상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밌어서 찍어놓은 사진인데 이런 식으로 자기 나름대로 어떤 움직임들을 계속 시도해보고 그런 움직임들의 과정들을 거쳐서 조금씩은 다르긴 하지만 자연스럽게 걷는 과정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아이들의 발달의 초기에 많은 과정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가르친 게 거의 없습니다. 그냥 스스로 자기가 기고 뒤지고 뒤집고 기고 걷고 그리고 우리는 사실은 이런 과정 속에서 아이를 보호하는 역할들만 많이 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기조직화라고 하는 게 생애 초반부터 아주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고 우리는 사실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경험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뭐 걷고 하면 그때 엄청나게 박수치고 막 그랬던 기억들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아이를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을까? 그를 가르치지 않으면 아이는 배울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다 이렇게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색깔 다르고 인종도 다 다르고 다 다른 곳에서 태어났지만 모두가 되게 유사한 동일한 패턴으로 걷는 것들은 스스로 다 배우게 됩니다. 그건 우리 몸 자체가 인간의 몸이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일 거고요. 그렇지만 걷는 아이들이 걷는 모습 자체가 다 나름대로의 특성들은 다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공통성과 유니크함을 같이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공통점 아니면 그런 자기조직화라고 하는 것들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몸 자체가 분명히 다르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고 그렇게 진화해 왔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보행이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여러 가지 운동에서 왜 어떤 근육들을 정확히 써야 되는지도 사실 좀 알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뭐 다음에 혹시 제가 힙 로드나 로테이션 과정에서 혹시 기회가 되면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걷는 모습을 잠깐만 하나만 보여드리면 여기는 침팬치고요. 이건 인간이고 여기는 이제 멸종된 루시라고 하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일종 인류의 아주 오래된 브랜치라고 얘기하는 동물들인데 어쨌든 이런 걸음 자체도 조직화, 완전한 조직화가 되게 되고요. 침팬치는 아무리 일어나서 두 발로 걸을 수는 있지만 걷는 모습들이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신체적 제약에 따라서 조직화되는 패턴들은 분명히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재능을 가진 많은 아이들이 왜 슈퍼스타가 될 수 없을까? 그것을 사실은 이 잘못된 양육 환경이 아이들이 재능을 꽃피우지 못하는 핵심이 될 수가 있고요. 그동안 우리가 오래된 접근법은 탤런트를 가진 아이들은 아이들을 열심히 트레이닝을 시키면 이 아이가 슈퍼스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였죠. 그래서 사람에 집중한 교육들을 코칭을 많이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생태학적인 에콜로지컬한 접근법 아니면 다이내믹 시스템 이론에서는 이 사람을 중점에 두는 게 아니라 환경과 태스크 이런 환경과 그 사람이 여기서 해야 되는 과제에 중점을 맞추고 이런 것들을 잘 조직을 하면 사람은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기술을 습득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이런 얘기들의 개념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쓰는 많은 것들이 이 프랙티스 환경, 훈련 환경을 디자인하는 게 그런 의미에서 코치의 역할이고 훈련 환경을 디자인하는 도구가 바로 도구 자체가 바로 제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제약을 쓰면서 제약으로 인해서 생기는 많은 피지컬 퍼포먼스에 적절한 피드백이나 큐잉을 주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각하는 것과 액션 그래서 공을 직구와 변화구를 어떻게 지각할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스윙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걸 적절하게 커플링 두 개를 매칭시키는 그런 과정들이 코치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이 다이내믹 시스템에서의 핵심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사실 이 과정을 이 지각과 액션, 퍼셉션 액션이라고 하는 이 과정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 만드는 게 코칭의 가장 핵심이고 이 퍼포먼스를 가지고 결과물을 가지고 주는 게 피드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쪽에서 사실은 큐잉은 이 앞쪽에서 어떤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에 큐잉을 주는 것은 앞쪽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폰테이니어스하게 자기조직화되는 텐던시 자체가 운동선수들의 무브먼트 시스템에도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게 이거는 뭐 과학에서 밝혀진 정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런 것들을 뭐 관찰할 수 있는 것도 뭐 롱토스 훈련을 이렇게 디자인해서 시키면 이런 태스크 과제가 변하게 되면 그 안에서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 몸을 조직화해서 다 던지는 패턴들을 다 바꾸는 거는 저희가 얼마든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피칭 폼을 보게 되면 이게 뭐 전형적인 오버스로고 사이드, 3쿼터 사이드인데 이런 개개인 사이에서 폼의 변화가 훨씬 더 크죠,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오버로 던지는 어떤 선수의 폼 하나에서 뭐가 잘 됐다, 잘못됐다라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이런 의미에서 보면 이렇게 다양한 폼들, 다양한 형태로 자기 몸을 조직화하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서의 작은 변화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꼭 맞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인체를 바라보던 이런 기계적 관점에서 컴퓨터의 발달로 인해서 이제 정보 프로세싱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발달되면서 사실은 인간의 움직임이나 지능 자체를 컴퓨터에 비유해서 설명하려고 하던 많은 개념들이 사실은 최근에 많이 다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간의 움직임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은 바로 이런 환경 속에 존재하는 그런 동물로서의 인간, 이런 생태학적인 측면들이 가장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이제 많은 복잡한 이론들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됐고, 그런 것들을 이제 실제 선수들의 프랙티스 환경에 적용하는 것이 현재 추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인데 그냥 바로 여기 두 번째 주제는 짧게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기회의 창이라고 하는 개념인데, 기회의 창이라고 하는 거는 이 보통 크리티컬 피리어드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늑대 소년이나 이런 것들 기사들 한 번씩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현실 속의 타잔, 뭐 샴데오라고 하는 아이인데, 여기 보시면 인도의 밀림에서 늑대와 함께 자랐고요. 4살 무렵에 있던 1972년도에 발견이 됐습니다. 발견 당시에 피부는 시꺼멓고 치아는 뾰족하고 손톱은 갈고리처럼 긴 상태였다. 타잔처럼 늑대와 함께 뛰어놀았고 같은 음식을 먹었으며 늑대 곁에서 잤다. 소년은 닭을 직접 사냥해서 먹었고 피에 대해서 심하게 갈망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소년을 정상적인 인간으로 되돌리기 위한 구조의 노력에도 샴데오는 끝내 말을 하지 못했고 1985년도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72년도에 발견이 돼서 85년도에 사망을 했으니까 17살 정도까지 생존을 하긴 했는데 끝내 말을 하지 못했죠. 그래서 이 신경계의 발달에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자극이 주어지지 못하면 그 시스템 자체는 전혀 발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개념들이 기회의 창 아니면 크리티컬 피리어드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동굴에서 만약에 태어난다면 태어난 이후에 빛이라고 하는 걸 전혀 빛이라고 하는 자극이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시신경은 전혀 발달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시기가 지나게 되면 나중에 우리가 세상 밖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세상의 어떤 물체도 볼 수는 없습니다. 눈을 가지고 있어도. 그래서 신경계 발달에는 어떤 발달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되게 중요한 자극이 주어지는 그런 시기들이 존재해야 되고 그런 시기의 개념이 이게 기회의 창 아니면 크리티컬 피리어드, 뭐 민감기 이런 식으로도 표현하는 내용들인데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스포츠나 이 트레이닝계에서 얘기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스포츠와 관계된 여러 가지 능력들, 뭐 스트렝스나 스피드 아니면 인듀어런스, 지구력이나 이런 것들도 아이의 발달 시기에 특별하게 민감한 시기가 분명히 존재할 거다라고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고 그런 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아이들의 발달 모델들을 만들어서 제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이 롱텀 애슬레틱 디벨롭먼트 LTAD 모델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길게 아이를 선수로 만들 때 사실은 태어나면서부터 자라는 그런 과정들까지 길게 아이의 발달을 어떻게 시킬 거냐 하는 그런 개념들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보게 되면 사실 저희가 야구에서 사실은 파워를 내는데 스피드가 되게 중요하다는 개념들은 잘 알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발달과 성장의 과정에서 여기가 이제 피크 키가 제일 많이 크는 시기, 이쪽이 이제 사춘기라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이런 시기에 스피드를 과연 언제 발달시키고, 그 다음에 지구력은 언제 발달시키고, 스트렝스는 언제 발달시킬 것이냐, 이런 개념들이 이제 이런 개념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사실 저희가 이제 훌륭한 선수가 되는데 꼭 필요한 능력 중에 하나가 이 어질리티, 민첩성과 뭐 퀵니스 분명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텐데 이 책에 보면 이런 어질리티나 퀵니스를 발달시킬 수 있는 시기가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시기가 바로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7세에서 9세
그러니까 사춘기가 시작되기 전 단계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사춘기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 그 시점에 또 다른 단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을 설명하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상당히 합리적인 아니면 과학적인 설명들을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사실은 어린 시절에 이런 민첩성을 기르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건 저희가 정말 잘 알고 있겠고요. 그리고 이 사춘기 이전의 아이들은 이 신경계가 얼마나 활성화되느냐에 따라서 발달의 스피드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이 사춘기 이전의 아이들은 신경계가 많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운동들을 통해서 민첩성을 기르는 것이 좋다라고 되어져 있고, 사춘기가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남성 호르몬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근육 발달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근육의 힘 자체를 기르고, 그래서 스트렝스를 증가시킴으로 인해서 그거로 인해서 스피드 자체를 끌어올릴 수 있는 기전들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복잡할 수는 있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명확하게 저희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텐데, 우리가 어떤 트레이닝을 할 때, 어떤 웨이트를 할 때 힘이 스트렝스가 증가하는 커브를 보게 되면 초기에는 신경계가 활성화되면서 힘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근육량에는 전혀 변화가 없더라도 우리가 트레이닝을 통해서 뉴럴 신경계의 활성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힘이 증가하는 과정을 볼 수가 있겠고, 그 이후에 적응의 산물로 근육이 점점 비대해지고 그걸로 인해서 스트렝스가 증가하는 게 후에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개가 합쳐져서 이렇게 힘이 증가하는 과정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래서 사춘기 이전의 아이들은 사실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신경계를 가능한 한 많이 활성화시키는 운동을 통해서 스피드를 증가시키는 게 좋고, 사춘기가 지나게 되면 결국은 스피드를 내려면 근력이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춘기가 지난 이후에 아이들한테는 이 근력 자체를 증가시켜서 스피드를 끌어올리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최근에 메이저리그의 스타들이 왜 이렇게 예전에 스테로이드 시대의 어떤 메이저리그의 MVP들보다 훨씬 더 마르고 날씬하고 말랐는지를 설명해주는 이유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스피드와 민첩성 훈련을 이 어린 나이일수록 자기 체중을 이용해서 스피드와 민첩성 훈련을 통해 파워를 증가시키는 것이 좋고, 아이들은 체중이 증가하여도 이에 따라서 근육량을 늘리지 못합니다. 사춘기 이전에는. 그래서 사춘기 이후에 근비대가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따라서 아이들은 체중이 늘어나면 오히려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움직임의 속도를 늦추는 형태로 몸을 적응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체중이 늘어나게 되면 몸이 늘어난 체중을 동일한 속도로 움직이게 되면 몸에 분명히 무리가 갑니다. 저희가 사실 뭐 5kg짜리 뭐 웨이트 조끼나 이런 걸 입고 계속 움직인다라고 하면 저희도 움직임을 늦춰야지만 관절이나 이런 다른 곳에 저해지는 부담을 로드를 훨씬 더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적응을 시켜 나가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내 몸이 무겁다라고 지각하면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동작의 속도를 늦추게 됩니다. 그래서 사춘기 이전에는 가벼운 몸으로 빠른 동작들을 훈련을 시키는 것이 맞고, 사춘기가 지난 이후에는 왜냐하면 그 무거워진 몸을 근육이 하이퍼트로피, 근비대가 일어나면서 힘으로 쫓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그런 훈련들을 시켜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사실 지난번에 컨벤션에서 우리 감독님께서 이런 질문을 왜 어린 나이에 초등학생 아이들한테 비만이 안 좋으냐라고 얘기를 질문을 해주셨던 내용이 있어서 보면 이 비만한 아이들을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육을 늘려서 그 무게를 극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움직임의 속도를 점점 늦추게 됩니다. 그래서 스피드나 어질러티 이런 것들이 점점 떨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비만한 아이들을 테스트해 보면 핸드 그립, 손의 악력이나 아니면 던지는 능력, 유연성 이런 부분들은 변화가 없죠. 그래서 사실은 초등학교 야구에서 이런 기능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아이들이 뚱뚱하고 힘이 세도 어떤 퍼포먼스가 좋은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실제 이런 아이들이 정말 하이 레벨의 운동선수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린 나이에는 몸이 가지고 있는 스피드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떤 신경계의 활성도가 어떤 빠른 몸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시키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게 이 신경계의 속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 신경계를 싸고 있는 이런 그 엑손이라고 하는 거를 덮고 있는 이 마이엘린이라고 하는 수초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가 이 신경 전달의 속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신경 섬유를 여러 가지 형태로 나누긴 하는데 이 가장 두껍고 이 마이엘린이라고 하는 수초화가 가장 많이 이루어진 신경 나발이 속도가 보면 이거 전달 속도거든요. 가장 빠릅니다. 그래서 이런 어질러티나 퀵니스를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신경 섬유의 마이엘리네이션이 아주 수초화가 아주 활발하게 많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내 몸이 무거우면 내 몸의 무게 때문에 속도를 점점 떨어뜨리는 적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신경계의 수초화가 잘 일어나지 않고요. 몸이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훨씬 더 빠른 움직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신경계의 개념으로 보면 훨씬 더 빠른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신경계의 엑손이라고 하는 신경 섬유를 이렇게 우리가 전선의 피복처럼 미엘린이라고 하는 수초화가 계속 일어나면서 돌돌 쌓게 되는데 이것이 두껍게 쌓여지면 쌓여질수록 훨씬 더 빠른 신경계의 전달 속도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빠른 움직임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뇌의 발달 과정에서 보게 되면 실제로 이런 수초화의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어린 시절부터 사춘기 그리고 거의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 충분한 저런 어떤 스피드와 관계된 기능들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으면 사실은 어른이 돼서 어른이 된 상태에서 스피드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들은 되게 어려운 이유들이 여기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수초화와 관계된 신경 전달 속도와 관계된 그런 뇌의 부분들이 이쪽에 신경계 뉴런이 있는 곳이 아니라 이런 신경 섬유들이 지나가는 곳을 저희가 백질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화이트 매터 백질에서 보이는 이런 변화들이 이 모터 러닝하고 연관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사실들이고요. 그래서 네, 이제 거의 뭐 내용이 끝나가는데 제가 이 자기조직화를 위한 기회의 창을 이제 열어야 될 시기다라고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 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 자기조직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고 그런 우리 몸이 이런 능력을 가장 잘 발휘하는 시기는 어린 시절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자기조직화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지지 않으면 어른이 돼서 바꾸는 건 생각보다 훨씬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이런 본래의 특성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회의 창을 이제 좀 저희가 열어줘야 될 시기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개념으로 쓰는 이제 랜드스케이프 풍경이라고 하는 어떤 은유인데요. 아이들이 여기서 어떤 성장을 시작을 한다면 야구를 시작한다면 아이들은 다양한 길로 분명히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길로 가게 되는데 골짜기가 가장 깊은 곳으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그 골짜기를 저희가 이제 이 다이내믹 시스템 이론에서는 어트랙터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런 다양한 갈 수 있는 길들이 다양하게 있고 그 안에서 서로 다양한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중에서 저희는 가장 깊은 골짜기 그리고 가장 안정적인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는 그런 골짜기를 하나 찾아주면 되는 것이 그것이 사실은 코칭의
코치의 역할이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실 벌란더 선수하고 디그롬 선수는 투구 폼이 완전히 제가 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뭐 유튜버가 이 드라이버 아니면 뭐 엑셀러레이터 이런 식으로 분석해 놓은 동영상도 보긴 했는데 그렇지만 두 선수 모두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정해진 하나의 길만 있다라고 보는 것은 분명히 이 자기 조직화라고 하는 개념에서 보면 맞지는 않는 것 같고요. 이 롭그레이 박사님의 이 책에 보면 팀 티보라고 하는 선수 얘기가 잠깐 나옵니다. 근데 이분이 뭐 대학 미식 축구계에서는 최고의 쿼터백이었는데 프로에 가서는 전혀 활약을 하지 못했던 그런 선수로 소개가 되는데 이분이 가지고 있던 스로잉 자체가 0.6초의 스로잉이 대학에서는 통해서 최고의 선수가 됐는데 0.4초의 NFL에서 통하려면 0.4초의 스로잉이 필요한데 그거를 바꾸지 못해서 결국은 퇴출이 되고 야구계로도 잠깐 외도를 했던 그런 선수로 알려져 있는데 보시게 되면 이게 여기 보면 사실은 이 효율적인 코치가 과연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팀 티보라고 하는 선수가 여기서 사실은 정말 훌륭한 대학 미식 축구계의 MVP가 됐다면 이 선수가 사실은 프로에서 통하지 않는 그런 퍼포먼스를 보였다라고 하면 이 선수가 여기를 넘어서 다시 프로에서 통하는 퍼포먼스 쪽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렇지만 훌륭한 코치들은 이런 선수들이 이 어트랙터 밸리라고 하는 이 언덕을 정말 기어서 올라올 수 있도록 안내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맞고 그런데 사실은 이 어린 시절일수록 여기서 넘어가는 건 훨씬 쉽죠. 근데 우리가 성인이 돼서 이 언덕을 넘어서 다시 또 다른 안정 상태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이런 것들을 잘못된 어트랙터 밸리로 가는 걸 바꿔주면 훨씬 더 쉽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팀 티보 같은 선수들은 이런 것들을 바꾸지 못해서 실패했던 그런 선수의 예로 얘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동영상 하나 더 마지막 보여드리면 이거는 그 죽음의 스파이럴이라고 하는 건데요. 개미들이 그 페로몬의 자극이 없어지게 되면 어떤 한 개미의 움직임을 따라서 이렇게 끝없는 원을 그립니다. 그리고 이 원 속에서 서로가 다 지쳐서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이 원을 만드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자기 조직화 경향이 만든 전체적인 움직임의 패턴이긴 하지만 이것은 절대 좋은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죽음으로 이르는 그런 자기 조직화 현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자기 조직화라는 것이 꼭 좋은 쪽으로만 간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냥 아이들이 알아서 배우겠지 이런 개념들이 아니라 분명히 그 성향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최대한 잘 발휘돼서 좋은 쪽으로 갈 수 있게 안내를 해주는 게 그런 게 코치의 역할이 아닐까 한번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코치의 역할은 제가 지금 저희가 하는 거는 이 말뚝박기라고 인스트럭션 말뚝을 딱 박아놓고 이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게 지금 많은 코치 우리가 하는 게 이런 것들이 아닐까 싶고요. 지금 이런 오늘 말씀드린 이런 생태학적인 개념들 자기조직화를 자유롭게 해주는 그런 개념들에서는 울타리치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울타리 쳐주고 그 안에서 충분히 스스로 조직화하게 해주고 만약에 그게 좀 문제가 있으면 울타리를 조금 줄여줄 수도 있고 넓혀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안에 또 다른 길을 만들어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어트랙터 밸리 이런 풍경을 디자인하는 사람들이 코치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풍경을 이런 풍경 골짜기나 아니면 언덕에 높이들을 조금씩 조절을 해주면 그 안에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길들을 찾아가게 되고
그러면서 결국은 마지막에 안착하는 곳은 가장 안정적인 골짜기겠죠. 가장 깊고 가장 안정적인 골짜기에 갈 수 있는데 그 가는 길은 다들 조금씩 다를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거기서 벗어나지만 않게 잘 안내해 주는 것이 코치의 역할이 아닐까 싶고, 선수는 이 풍경 속에서 자신만의 적합한 코디네이션 패턴, 이게 바로 셀프 오르가나이즈드 무브먼트 패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패턴을 찾아가는 일종의 탐험가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우리 대표님 7가지 흐름에 대해서 얘기했던 걸 제가 찾아서 봤는데요. 여기서 훈련을 조직화, 여기도 조직인데 요거만 디자인으로 딱 바꾸면 훈련을 이렇게 다양하게 디자인해서 여러 가지 위에 있는 이런 방법들과 이런 방법들로 우리가 훈련을 디자인한. 그래서 결국은 자기 조직화를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그래 너네들은 니들이 알아서 그냥 다 조직화되는 거니까 니들 맘대로 해. 그게 아니라 엄청나게 디자인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디자인, 끊임없이 그 올바른 패턴으로 갈 수 있게 계속 디자인을 하고, 내가 원하는 움직임 패턴들이 나올 수 있게 환경을 계속 디자인하는 것이, 그게 제약 기반 훈련의 핵심이고 어떤 생태학적 접근법의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강의 여기서 끝났고요. 네. 좀 네, 자세히.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게 고생만 한 것 같고, 이게 이런 개념들을 좀 잘 전달을 해야 되는데, 시간적인 제약도 좀 있고, 근데,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저는 이제 이론적으로 뭔가를 하는 사람이라서 이게 협업을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함께 같이 필드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고민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오늘 떼주셨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한 1년 후쯤 되면 현장에 계시는 감독 코치분 중에 요 개념들을 녹여서 현장의 여러 가지 사례들 중심으로 또 말씀해 주시는 분이 전 등장하실 것 같고요. 일단 고생하셨고